그 요즘 아주 뜨거운 화제 중에 하나죠. 국내 부동산 문제. 요즘 부동산 가격이 정말 막 뛰어오르고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떨어질 걸로 예상했었는데 그 부동산과 관련해서 먼저 이 스마트 도시라는 이야기를 한번 먼저 꺼내볼게요. 스마트 도시에 대해서 여기 책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먼저 이게 뭡니까? 스마트 도시, 그러니까 뭐 도시가 똑똑할 수는 없겠죠. 사람도 아닌데. 사람들 똑똑한 사람만 사는 데 아니에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스마트 도시라는 건 사실은 이제 스마트 도시를 논하기 전에 먼저 짚어야 될 대목이 뭐냐면은 그 도시 소멸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도시가 사라진다. 네. 그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 경제 발전하면서 흔히 등장하는 그 용어가 이제 이촌 향도잖아요. 그래서 시골을 떠나서 도시로 오는 그런 거였는데, 뭐 지금은 우리가 이제 산업화가 거의 이제 완숙 단계에 도달했지만 중요한 거는 그 우리나라가 지금 안고 있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 있고 있는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물론 북한이기도 하지만 저는 인구 절벽이라고 봐요. 인구 절벽이라는 게 미국의 인구학자가 쓴 용어인데 생산 가능 인구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게 15세부터 64세까지 쉽게 말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인구가 우리가 많이 줄었어요. 왜냐면 결혼을 요즘 저도 이제 아들만 둘이고 둘 다 대학생이지만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흔히 말하는 요로족이라고 하잖아요. 뭐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데 그렇죠. 뭐 나는 아버지 엄마처럼 그렇게 애들한테 목숨 걸진 않아.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런 영향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고용이 저희가 사회자님이나 제가 이렇게 직장 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좀 어느 정도 안정된 직장이 없잖아요. 뭐 아르바이트 쪽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내가 돈도 많이 못 버는데 우리 아버지 엄마가 나한테 쏟아부은 이런 열정은 난 할 수 없다. 그런 어떤 자포자기 절망감도 좀 반영이 됐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인구를 많이 안 낳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방의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분위기에다가 결국 남아 계신 분들이 더 고령화되면서 그 지방에서 어떤 그 생산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더 치명적인 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동안 이 지방에 우리나라 제조업체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시겠지만 거기 공장을 세우고 했는데 환경단체에서 공장 오염한다고 반대하고 그 다음에 임금 크게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각 지방에 전국 곳곳에 있던 이런 제조업체들이 이제는 한국은 더 이상 못하겠다. 그래서 결국 뭐 중국이나 베트남을 간 거죠. 그래서 이게 복합적인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층들이 결혼을 안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이유 때문에 결혼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제조업 기반이 무너지면서 결국 이 도시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 도시라는 게 뭐 같은 맥락인데 인구가 계속 우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추세다 보니까 적은 인구에도 돌아갈 수 있는 어떤 자족 기능을 갖춘 그런 도시 개발 필요성이 제도됐고 그래서 결국 뭐 스마트 도시란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첨단 기술 아마 뭐 사회자님 들어보셨겠지만 뭐 사물 인터넷 그다음에 인공지능 이런 게 결합된 이런 게 생활 저변에 깔려 있어서 생활하는데 전혀 어려움을 못 느끼는 그러한 그 도시를 만들자 그런 취지죠. 사물 인터넷 하면 우리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사실 사물 인터넷은 이미 우리가 거의 한 20년 전부터 쓰고 있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 고속도로 보면은 그 프리패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렇죠. 사물 인터넷이죠. 그래서 뭐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첨단 기술로 생각하는 것도 이미 우리 생활에 많이 스며들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뭐 사물 인터넷, 그다음에 AI, 그다음에 뭐 쓰레기도 어떻게 자동 폐기 처리되는 그런 첨단 기능이 갖춰져서 결국 좀 삶의 쾌적성도 넓히고 인구가 별로 많지 않아도 큰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는 그런 도시를 만들자는 취지죠. 예. 그러면 현재 이게 개발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이제 이걸 목표로 지금 이제 개발해 나가는 과정인가요? 제 생각에는 일부는 지금 뭐 완성된 거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아마 개발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재건축 개발 이익 환수제 요즘 뭐 특히 이 관련된 분들은 아마 되게 뜨거운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요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게 뭐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이야기할 때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제 재개발, 그렇죠. 재건축인데
재개발, 재건축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재건축은 아파트죠, 아파트. 네. 아파트를 말 그대로 기존의 아파트를 새롭게 고치는 게 이게 재건축이고, 재개발이라는 거는 아파트가 있는 그 단지를 네. 포함한 어떤 그 인프라를 고친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 아파트 자체만 보면은 재건축이 맞고요. 그다음에 그 아파트를 둘러싼 뭐 상수도, 도로, 뭐 인접 지역, 상가 이런 판이 커진 게 이제 재개발이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건축, 개발이익 뭐 환수제 혹은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고 하는데, 이거는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부동산 투기 열풍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재건축에서 생긴 어떤 그 남은 돈 수익의 한 뭐 최고 절반 정도를 나라에 돌려줘라 그런 얘기인데, 이제 그게 굉장히 민감한 이슈인데, 우리나라는 이 부동산 문제를 놓고 부동산이 이게 투자냐 투기냐 그게 늘 좀 혼재돼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사실은 자기 돈으로 자기가 뭐 빈 아파트를 사거나 그런 건 사실은 뭐 범법 행위는 아니죠. 그런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좀 어떤 무주택자에 대한 그 혜택을 빼앗는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투기로 보는데, 저는 부동산은 투자라고 봅니다. 투자라고 보고,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뭐 홍길동이라는 친구가 돈이 엄청 많아서 뭐 아파트 100채를 다 가지고 주락펴락한다. 근데 과연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나요? 저는 그렇죠. 지금 아니라고 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정서를 지배하는 게 뭐냐면, 옛날 그 토지공개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토지공개념이라는 게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 또 한때 그 개념이 이 부동산 시장을 지배했지만 미국에서도 한때 있었거든요. 미국 하면 우리가 자본주의 어떤 뭐 총화, 어떤 자본주의 그 100점 만점에 100점이라 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인데, 한 100년 전쯤이죠. 헨리 조지라는 경제학자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토지는 개인 소유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사회적인 질타를 받고 결국 이제 그 사람의 이론은 이제 묻혀왔는데, 만약 우리도 이 재개발, 재건축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헨리 조지라는 미국 경제학자처럼 어떤 그 토지를 개인의 개념이 아니고 국가 소유의 개념으로 본다면 저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건 사회주의 국가에서 그렇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사회자님도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베트남이나 이런 동남아 쪽 많이 출장을 가봤는데, 거기서 건물 질 때 땅은 국가 소유예요. 예,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위에 그렇죠. 건물권만. 그렇죠. 예, 땅은 국가 소유고 거기에 지어있는 건물만 그 개인 소유. 뭐 우리로서 이해하기 힘든 건데, 그래서 그런 좀 어떤 개념에서 벗어날 때가 됐고요. 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가 뭐 투기 지역, 뭐 며칠 전에도 이제 투기 지역 나왔는데, 우리가 투기 지역 하면서 공통적으로 고라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강남, 압구정. 근데 이제 미국하고 우리하고 이제 부동산 정서가 다르기 때문에 미국이 예를 들은 게 과연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뭐 사회님도 가보셨겠지만 미국 비버리힐스 있지 않습니까? 못 가봤어요. 저도 가보지 못하고 저도 이제 가보지 못하고 전 주변을 봤는데, 미국인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개념이 우리나라처럼 투기 투자 개념 아닐 테고, 네. 그다음에 미국에도 보면은 우리나라처럼 아파트를 소유가 아니고 아파트를 임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나라에서 비버리힐스라는 정말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 등장했다고 해서, 그 미국에는 전 국민들이 공부를 하고 그 비버리힐스를 없애자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시장의 다양성 차원에서 오히려, 물론 저도 뭐 월급장이고 요즘 기자들이 월급 많이 못 받습니다. 그래서 뭐 강남, 특히 뭐 압구정동은 뭐 꿈도 꿀 수 없는 동네인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압구정동의 뭐 땅값을 크게 내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경제적으로 보면은 어떤 부동산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디플레이션으로 들어가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디플레이션 조짐이 있는데, 쉽게 그렇죠. 말해서 특정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100이었는데 이걸 만약 50을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압구정동 특정 지역을 제가 잠깐 거론해서 죄송한데,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이 과연 다 이 아파트를 자기 현금으로 주고 샀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대출이었죠. 그렇죠. 네. 대출하고 뭐 몇 억 이상 대출 받으신 분도 계실 텐데, 만약 이 아파트 값이 만약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그러면
그 사람의 재산권, 그 다음에 그 대출이라는 거는 갚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과열 투기 이런 거는 좀 정부가 나서야 되겠지만 특정 지역을 겨냥해서 어떤 꼭 마녀 사냥하는 식으로 하는 거는 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주장하는 또 다른 이유는 아시겠지만 아파트가 분양이 되지만 미분양 아파트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결국 주택 수요가 미분양 아파트가 없고 주택 수요가 늘어날 경우에는 특정 지역에 대한 과열을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오히려 건설업체가 그 분양 아파트를 계속 공급하고 있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 입주가 끝나는 지역은 특정 지역에 불과해요. 그래서 어떤 정부도 좀 더 현실을 알고 그 다음에 시장을 좀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좀 시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재건축 아파트가 사실은 좀 이게 이익이 남는다고 하는데 오히려 좀 이따 젠트리피케이션한테 그런 용어를 얘기하겠지만 사실은 사회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재건축 아파트 할 때 조합원을 만들잖아요. 조합원을 만드는데 이게 재건축을 하게 되면 아파트 값이 크게 올라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 특정 지역에서 이 재건축을 할 경우에는 사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값이 오른 거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겠죠. 그런데 결국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되죠. 또 어떤 분의 경우에는 고령이기 때문에 추가 대출에 따른 부담을 느끼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모든 분들이 이 재건축 아파트 등장에 대해서 쌍수로 환영한다고 저는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류도 좀 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네. 이게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투기를, 그러니까 과열을 막기 위해서 실행하는 정책인데 이게 먹혔느냐?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하면 과연 의도대로 떨어지느냐? 그대로 가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예. 네. 그러니까 뭔가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실행하는 어떤 정책들이 네. 그렇게 보면은 효과가 그렇게 크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예. 결국 이제 이게 한국 부동산의 어떤 소비자, 그러니까 그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심리와 연결이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아마 그 부동산 불패 신화가 마음속에 꽉 박혀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이 근데 들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그 부동산 불패라는 어떤 그 의식이 강한 사회인 건 분명하지만 네. 그 부동산을 특정 지역의 부동산, 아파트겠죠.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은행에 수많은 돈을 대출받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재산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강남에 10억짜리 아파트를 홍길동 씨가 샀는데 이분이 수중에 있는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5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그 10억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5억을 대출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사실은 그 원금이라든지 이자를 계속 갚아가면서 그걸 해야 되는데 만약 정부의 어떤 그 인위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10억 아파트가 5억으로 떨어지면은 이 사람은 5억을 손해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실은 그 어떤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전 침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부동산 정책을 쓸 때는 좀 종합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특정 지역, 강남 몇 곳 그런 지역만 보지 말고 오히려 그 도시 접근성이 좀 좋은 아파트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용인 수지에 살고 있지만 용인 수지에 서울까지 오는데 쉽지 않거든요. 근데 네. 오히려 왜 과열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요. 결국은 다 서울에 살려는 그런 기본적인 욕구가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출퇴근하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린다면은 굳이 예를 들어서 첨단 교통 시설이 발달해서 제가 살고 있는 경기도 용인 수지에서 서울 도심 광화문이나 이런 여의도까지 불과 한 30분 만에 온다 그러면 굳이 서울에 살려고 할까요? 저는 그렇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그 일본의 상황을 빗대어서 이제 갈라파고스 신드롬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제 일본의 경우 이제 잘라파고스라 하는데요. 이게 용어가 뭐냐면 이제 갈라파고스라는 게 지금 남미 에콰도르 있지 않습니까? 네. 에콰도르 근처에 있는 섬을 말하는데 이게 왜 이제 경제학에서 관심을 갖게 됐냐면 이제 갈라파고스에 살고 있는 어떤 그런 특수 생물체가 있어요. 생물체가 있는데
이게 이제 갈라파고스라는 곳이 관광지로 개발되기 전에는 이제 그들만이 그 지역에서 어떤 소위 말해서 외부 요인이 없기 때문에 뭐 생활하는 전혀 지장이 없었겠죠. 근데 문제는 관광객도 오고 그 다음에 또 외부에서 생물도 올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오면서 그동안 그 지역에 살던 뭐 동물이든 뭐 이런 그 동물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그 외부 요인, 그러니까 뭐 병균일 수도 있고, 네. 뭐 바이러스 그런 거 있겠죠. 그런 걸 하면서 이 갈라파고스에 있는 그런 생물체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경제학에서 이제 갈라파고스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물안 개구리죠. 우물안 개구리. 그래서 지금 뭐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일본의 경우는 저펜하고 갈라파고스라는 용어를 합성해서 이제 잘라파고스, 뭐 잘난 건 아닌데 잘라파고스라는 말을 쓰는데 네. 일본의 경우도 뭐 아시겠지만 뭐 잃어버린 30년, 뭐 20년 얘기를 하지만 첨단 기술, 원천 기술에 대해서는 뭐 세계 최정상인데 일본의 경우도 사실 뭐 스마트폰, 특히 3G 뭐 한 10몇 년 전에 우리가 3G 폰을 썼는데 3G 폰을 그 당시에 이제 KTF였나요? KTF에서 사실은 거의 세계에서 거의 처음 썼지만 실질적으로 3G 기술은 일본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뭐 3G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 개방성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해외 수출할 때 그 해외 시장의 어떤 특수성, 어떤 규제에 맞춰서 좀 바꿔서 하는데 일본은 지금 인구가 좀 최근에 좀 줄었지만 그래도 1억 몇 천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본 사람들 특유의 어떤 그 폐쇄성도 있고 그래서 아니 뭐 굳이 우리가 일본 1억 몇 천이 넘는 내수 시장이 있는데 우리가 왜 뭐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되지? 왜 우리가 영국의 기준을 따라야 되지? 그런 그 의식이 좀 강했고 그래서 그들만의 어떤 그 표준을 고집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 기업 저는 우리나라 기업이 세계에서 가장 민첩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기업처럼 그 어떤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일본이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뭐 일본이 만약 그 가지고 있는 기술을 잘 활용했다면은 지금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삼성과 애플의 싸움이 아니고 뭐 삼성, 뭐 소니, 애플 이런 식으로 갔어야지 맞는 거죠. 근데 지금 실상은 전혀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라파고스가 주는 교훈은 우물안 개구리, 그 다음에 세계 기술 변화 외면, 그 다음에 어떤 그 독불 장군 이런 게 이제 그 총체적으로 빚어낸 어떤 그 결과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저도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 일본 기업들은 쓸데없이 너무 깊이 개발을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 방송에서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업성보다는 장인 정신에 빠져서 자기 만족에 너무 휩싸여 가지고 너무 깊숙이 들어간다고.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좀 생각을 달리하는 게 뭐냐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뭐 스마트폰 예를 들었지만, 일본만의 어떤 세계적인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이거를, 대변화에 이렇게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한 그런 점은 있지만, 사실은 뭐 이번에도 그렇지만 노벨상은 거의 다 일본이 획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그 해마다 노벨상 발표 시즌이 되면 우리가 반성을 해야죠. 우리는 기술이 너무 천박하죠. 그게 문제죠. 깊이가 없다. 그렇죠. 상업화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는 세계 최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천 기술을 제대로 가지고 못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일본이 그 과거사 문제로 우리 정부를 향해서 던진 어떤 그 수출 규제도 결국은 원천 기술이거든요. 원천 기술 부족에 대한 어떤 그 뼈아픔이죠. 예. 그러면 이제 그 요즘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죠.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한번 암호화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현재 기자로 일하시면서 뭐 정부 쪽도 그렇고 기업 쪽도 그렇고 많이 접촉하셨을 텐데 이게 과연 미래 화폐로서의 그 성장 가치가 있을까요? 사회자님은 비트코인 한번 써보셨습니까? 써보지는 않았고요. 네. 사본 적은 있습니다. 네. 그 전에 여기 출연하신 분 권유로 궁금해서 비트코인은 아니고 그분이 얘기하신 어떤 리플인가 뭐 그걸 한번 사봤던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5만 원어치. 주변에 저희 동료 아니면 후배 중에 지금 사회자 말씀하신 것처럼 소액으로
비트코인을 투자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네. 투자라고 봐야 되나? 화폐인데 투자란 말이 좀 이상하지만, 이상하죠. 근데 하는 사람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용어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써본 적이 없어요. 다만 이제 이론만 말씀드리면은 비트코인이 등장했을 때 내건 게 화폐잖아요. 근데 그렇죠. 화폐라는 게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이 어떤 원론적으로 따지면은 화폐가 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 우리 같은 한국은행이죠.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저는 이제 비트코인을 안 써봐서 제가 좀 무식하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비트코인을 볼 때 저게 무슨 화폐지? 그러니까 상품권보다 못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사회자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채굴한다, 그러니까 마이닝이란 말을 쓰고, 뭐 컴퓨터로 뭐 한다. 그래서 이게 무슨 코미디 같은 얘기라는 얘기를 했는데. 근데 다만 이런 건 있겠죠. 이게 이제 비트코인이 하나의 어떤 그 투자 상품, 그러니까 그 화폐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정상적인 화폐 기능, 화폐로서 역할을 못하죠. 못하지만 당분간은 못하겠지만 어떤 그 미래 그 화폐에 버금가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뭐 상품권이나 지역 화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특정 지역에서는 지역 화폐를 우리가 정상적인 화폐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 기존에 있는 공식 화폐의 어떤 그 보안 기능 정도로 봐야지, 뭐 진짜 무슨 비트코인의 시대가 온다라고는 저는 보지 않고요. 또 이 이야기는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뭐 기업인들, 경제학자들도 비트코인은 거품이다, 뭐 광풍이다, 이거는 뭐 곧 사라질 것이다, 이제 그런 이제 비관론이 좀 아직까지는 많은 것 같은데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도 사실 있었지만 이제 비트코인이 이게 이제 그 일종의 이제 P2P 금융이잖아요. 그렇죠. 개인 간의 금융이다 보니까 사채 아니면은 그 일반 그 지폐의 경우는 만약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중앙은행, 한국은행이 책임을 지지만, 비트코인은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친구가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지만 컴퓨터로 채굴을 했어요. 근데 홍길동이라는 친구가 이영이라는 친구한테 이거를 팔 때 과연 이게 정말 화폐로서의 기능이 있는 건지, 잘못하면은 뭐 투자를 하고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제가 뭐 비트코인 전문가는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어떤 정상적인 화폐, 처음에 그 비트코인이 등장했을 때 내걸었던 그런 그 취지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아마 비트코인 열풍이 불기 시작한 게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그렇죠. 이제 알려지면서, 이게 결국 4차 산업혁명의 한 일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다른 파트로는 뭐 AI니 자율주행이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뭐 미국이나 뭐 중국 같은 경우 이와 관련한 그 연구 개발이라든가 그 미래 시장을 위한 준비가 엄청나다는 얘기는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듣고 있거든요. 네, 네. 문제는 제가 궁금한 거는 네. 우리 한국은 어떤가요? 어떤 분들이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너무 소홀하다, 한국은. 근데 정말 그게 사실인지, 혹은 뭐 기업이나 정부에서 이거와 관련된 아주 많은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제가 그 아는 바로는 지금 정부도 뭐 나름 4차 산업혁명을 좀 준비하고 있고, 그 관련된 어떤 뭐 세부 사안을 많이 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회자님도 아시겠지만 일부 통신업체는 뭐 현대 기아차하고 손잡고 자율주행차 지금 시험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AI도 지금 뭐 많이 등장을 하고 있죠. 사실은 그 현재까지 일상화된 AI는 약간 저급이 로우 버전일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말 그대로 그 어떤 인간의 어떤 지적인 지평을 대체할 만한 그런 기술은 계속 등장할 테고, 그래서 뭐 이제 흔히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그 총괄하고 지금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물 인터넷, IoT, 그 다음에 인공지능, AI, 그 다음에 빅데이터 이런 거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두 가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첫 번째, 정부 규제가 너무 심한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는 공무원을 증원하면 그만큼 규제가 생긴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그걸 제대로 할 수 있는 규제가 없고 서로 떠넘기식 규제.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 지금 세계에서 이 드론, 무인 항공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인 항공기 넘버원이 중국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도 이 드론이 1위거든요. 근데 우리는 드론에 대해서 뭐
건교부 그다음에 여러 관련 부처에서 온갖 규제를 다 묶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도 드론 기술을 가지고 있고 더 발전시킬 수 있지만 심지어 저는 뭐 안 봤지만 그 중국에 있는 모 드론 업체는 헬리콥터처럼 사람이 타고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드론까지 등장했대요. 그래서 진짜 뭐 사회주의 국가라고 우리가 치부하는 중국도 그런 그 4차 산업혁명의 한 부분인 드론 쪽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좀 취약한 것 같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AI, IoT 이런 건 다 좋은데 우리가 좀 걱정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제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하나의 파생물인 건 분명하지만 블록체인이야말로 죄송합니다. 비트코인이야말로 이거는 아직까지는 실체가 없는 발권력도 사실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은행이 비트코인을 발행했다 그러면 사겠죠. 일종의 신종. 왜냐하면 중앙은행이 발권력이라는 게 통화를 발행하는 거죠. 발권력을 가지고 책임을 지고 그게 그 일반 사람들이 쓸 수 있는 하나의 그 플랫폼을 만드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친구가 컴퓨터로 해서 책으로 해서 만들었는 이거를 과연 우리가 모든 사람이 널리 쓸 수 있는 화폐라고 볼 수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저는 좀 더 지켜봐야 된 거고 물론 하나의 신기술인 건 분명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화폐로서 적극적으로 권장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지금 거래소라든가 뭐 ICO 이런 있죠, 것들이 있죠. 지금 있지만, 불법인가요? 지금 아직 아니요 등장은 했지만 뭐 굉장히 거래가 부진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경제상식 사전 김민구 작가님 기자님이시기도 네, 하고요. 네. 25년 차 경제부 기자시기 때문에 정말 현장에서 접하시는 여러 가지 경제 이슈와 관련해서 다양한 시각을 가진 분이시라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정말 재밌었고요. 아,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뭐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또 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